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9회째를 맞는 개신교와 천주교 연합 성탄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종교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취지를 평가하면서 제천 화재 참사가 주는 의미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삭발해질 수는 있겠지만 자꾸 이제 국민들 생명이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식의 나라 또 사회가 돼 나가야죠. 문 대통령은 성탄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줄이고 차분하게 집권 2년차 정책 구상에 매진했습니다. 내년 국정기조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집권 첫 해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년 초 국정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13일 만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 대통령은 내년 초부터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북한의 참가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해 분위기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업무 주간인 이번 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도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제천 화재 참사 등의 영향으로 기간이 예정보다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거냐는 질문에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잘못이 없다. 당당하자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당함은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불법 정치 공작 의혹의 한 축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수사의 경우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연이어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치 공작 의혹의 또 다른 축인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에선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나왔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검찰은 최근에야 다스의 12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걸 1000%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허가가 날 수 없는 데 났으니까요. 다른 일반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파견 직원을 부르는 등 정치 공작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다스 관련 수사가 변수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초기 핵심 사건으로 꼽혔던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댓글 공작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의 다른 한 축인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최근 기무사가 군 적폐청산 TF를 도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수사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국회 연장으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제 막 첫삽을 떴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과
정호영 특검팀이 사건을 덮었다는 고발건은 내년 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최근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BBK의 횡령액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받아갔다는 의혹도 연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느 길거리 이렇게 골목을 지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쓰레기 안 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 담배꽁초 막 버리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그냥 길거리에 버리시는 나는 그런 행위를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어딘가에가 버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내 앞에서 버젓이 뒤에 사람이 오는데도 담배를 뻑 피고 지나가면서 그냥 바닥에 툭 던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담배를 피는 건 배웠는데 담배 꽁초를 버리는 법을 못 배웠네. 그런 분들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그게 어떤 죄의식도 없어요. 왜 그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오토바이 머플러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마우라. 예.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떼어내버리는 건.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소음으로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범죄이기도 해요. 법적으로는 그건 불법이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 똑같아요. 꼭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꽁초 버리는 게 마치 아주 일상화되어 있듯이 정말 젊은 친구예요. 뒤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가다가 바닥에 툭 던지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건물로 들어가더라고. 야, 뭐 저런 친구가 다 있나.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폭행에 대한 욕구를 느끼죠. 정말 얄미워. 그러니까. 구타 유발자. 최소한 세가 다른 애청자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꽁초를 그렇게 죄의식 없이 버리냐. 내가 꽁초를 이렇게 재를 딱 털어내고 다음에 꽁초 부분은 사실 호주머니에 자기가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건데 결국 누군가는 그걸 치운다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비슷한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아주 유형의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던데요. 한시름 났어. 살만 났지.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완종 게이트가 나서 기소되거나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친박이었던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법적인 처분도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처벌받는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완구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법원 자체 현재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이 바뀌면 그 많은 대법관들이 안 바뀐 상태에서 대법원이 바뀝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 같으면 군사 독재 시대 같으면은 대법관들 다 물러나게 하지. 우리랑 안 맞으니까. 물러나게 하기 전에 독재 시절에는 알아서겼죠. 그렇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알아서겼어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정치 검찰이라는 둥, 검찰이 조작했다는 둥 이런 식의 워딩을 쏟아내더라고요. 지가 검찰할 때 조작했잖아요. 그건 검찰에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그 BBK 사건 할 때는 편지 흔들면 조작했고 이런 방식이야. 항상 늘 이런 식이에요. 검찰 이야기하면서 대선 때 언론, 여론조사, 온라인 댓글 다 가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덕고다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은 자기랑 무관해. 이 사람 마인드가 그래요. 자기한테 어떤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하는 말만 보면 옛날 영화 기억하세요? 트루먼쇼? 네. 완전 트루먼쇼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게 조작되어 있는 거야.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홍준표 씨 말대로 이렇게 모든 게 그 조작돼 있다면 그러면 그 당신이 그 무죄 판결 받은 그것도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재판의 논점이 뭔지를 잘 몰라 이 사람은. 대법관들이 증거에 입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거는 같은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게
계좌 찍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 홍준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추었을 때 당신 뇌물 받은 게 확실해. 죽는 사람 입장에서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홍준표 말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 1억 원을 줬다고 얽어매려다 보니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신 분이 굳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 수첩에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첩에 받았다고 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유죄 판결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성완종은 타살이라고 혼자 주장해 봅니다. 의혹은 많이 있었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수사의 필요성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지 입으로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1992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와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파키스탄 폭력 조직 주비파 두목 임난 사자드 외 13명을 적발해서 체포해서요. 사형 징역 15년 구형을 해요. 그런데 96년도에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이 무하마드가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탄원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조직 폭력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나라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오히려 한국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렇게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이런 검찰 수사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검찰이 자기를 올가매려고 조작했다라고 차마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조작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광주에서 근무할 때 그 조직폭력배가 자기 집에 식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검거해서 감옥에 보냈다고 떠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칼은 사업가가 잘못 보낸 거였어요. 동명이인한테. 잘못 보낸 거였고 그 건실한 사업가를 그 억울하게 조직폭력배로 엮어가지고 실제 징역을 살게 했거든요. 2, 3년 정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홍준표 당사자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선물로 보낸 걸 잘못 전달된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해서 보낸 식칼이었다고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여운환 씨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여러 매체에서. 홍준표가 여운환한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구속을 시켰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딜 뭐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부르면 돼. 뭐 구속하든지 체포하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운환 씨 검색해가지고 나온 기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정치검사라고 합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가 가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양아치 개쓰레기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거고 제가 그 홍준표가 무죄가 났을 때 제가 나름 짧게 논평했던 건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진짜 없다. 한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양아치 느낌으로는요.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잖아요. 내놓고 지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확장성은 떨어진다니까요. 주위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예, 실제로 저 강남이나 그 경상도 지역에 그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얘들은 정치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미지 세탁을 하려면 최소 나는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그게 세탁이 가능할까요? 그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난망하다는 이야기인데 홍준표 자체의 이런 캐릭터로는 홍준표 자체가 리스크예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왜 보수 때도 보면 이해찬 같은 사람이 떴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부끄럽고 막 그러던 타이밍에 그런 결이 아닌 뭔가 좀 우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 가진 사람들이 이회창 같은 당시 감사원장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뜨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지금 뭐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났어. 그러면
제 과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행동의 어떤 불찰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됐다고 보는데 검찰이 조작했네, 뭐 여론조사가 조작됐네, 온갖 것들을 다 거짓말로 하면 이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조작 아닌 게 없어요.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12월 25일 뉴스타파 보도. 홍준표 의원실에 적당부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뭐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었고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액자를 둘러싼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오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자, 지난주에 아담의 눈물이라는 책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담 스티어스라고. 실제로 책 제목이 그거예요.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독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렇게 퉁퉁 부어 계셨군요. 눈시울이 좀 붉어지던데, 독서의 계절은 언제예요? 독서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독서의 계절은 그 중에서도 겨울이라고 봐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의 말은 말로 안 돼요. 가을에는 그 단풍놀이 다녀야 되고, 가을에는 뭘 해도 재밌는 계절이죠. 겨울에 책 한 권씩들 읽으시라고요. 작가님이 새가 날았는데 10권 이벤트로 내놓으셨는데 요거는 퀴즈 맞히는 걸로 안 하겠습니다. 게시판 선착순 1명. 우와. 그래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Right now. 선착순으로 10분께 순서대로 해서 10분께 이동환 작가의 아담의 눈물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 책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평점이 거의 10점에 가깝네요. 9.6점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있는 책이니까요. 이런 부류의 왜 아버지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책을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막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읽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났었어요. 타인의 어떤 아픔, 통찰, 고찰 이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광고 카피도 그런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분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수학 좋아하셨던 분. 저는 수학에서 큰 재미를 느껴서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힌 적이 있었죠. 저는 사실 수학은 저는 암기로 했어요. 재미가 별로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건 굉장히 발달한 뇌인데 그 이과적인 거, 자연과학적인 거는 좀 약간 좀 태생적 거부감이 좀 있는 스타일이어서 수학도 외워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학 자체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얘기는 알아요. 수학을 이과, 문과라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자신 있구나. 아니, 이게 수학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개념이 있어야지만 그 상상력이 그 수식에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입시패? 네. 수학 개망나니? 감사드리고요. 아웃풋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풋. 우리가 보통 이제 인풋 아웃풋 할 때 아웃풋인 것 같고, 러닝은 이제 훈련하다 이런 개념으로 아웃풋 러닝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의 모토 중에 하나는 사교육비 줄이는 거예요.
사교육비 줄이는 거.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어서 사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도한 사교육,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 수학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건데 이분들의 차별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것, 티칭만큼이나 코칭.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일종의 강단 위에 올라가서 지식을 주입해주는 느낌이고 코칭은 옆에서 도와주는 느낌이잖아요. 그 코칭, 그래서 그 이분들의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이 뭐냐면 정말 쉬워요. opl.kr이에요. opl.kr. OPL이 아웃풋 러닝. 그렇죠. 그 opl.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계획표를 수립해주고 계획표를 갖고 이 친구가 얼만큼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도와가주는 그런 곳이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조금 살펴보니까 무조건 누군가가 주입해서 받아들이는 그 지식보다 내가 충분히 익힌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실제 나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의 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코칭해 주는 것처럼 매일매일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통해서 옆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반복 학습이 주요했잖아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해서 그 똑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반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지금 현재 대부분의 수학 공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색다르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학습이라는 거에서 보면 학습은 사실 이제 티칭과 코칭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티칭은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고 습득하게 만들어 주는 게 티칭이고요. 코칭은 그거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목표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코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학원이나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티칭의 개념만 갖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수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하고 공부해 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최근에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를 인지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메타인지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근데 이 메타인지는 후천적인 거라서 연습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걸 본 게요. 이적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거기에 삼형제가 다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적이 자기가 문제가 안 풀리는 수학을 다른 형제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풀다 보면은 그게 풀렸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되게 따라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OPL, 아웃풋 러닝, opl.kr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지금 뭐 우리 애청자분들 연령층으로 보면은 현재 중고등학생의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웃풋 러닝 수학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반 사교육은요 초등학생부터가 요즘에는 몇십만 원대고요. 제 친구가 강남에 사는 친구 하나 있는데 중학생 이제 1학년짜리인데요. 사교육으로만 거의 150만 원 쓰더라고요. 단순하게 인강 강의하고 그걸로 끝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해가면서 실제로 얼만큼 발전했는지까지 같이 옆에서 코칭해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딸내미는 수학을 진짜 못해 하시는 분들 특히. 자, 연락처는요. 0507-1303-1361입니다. 0507-1303-1361고요. 홈페이지는 opl.kr 쉽네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검찰이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세월호 당일 문건을 확보했답니다. 이게 보도가 어떤 것까지 나왔었냐면은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 그 당시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이 난 것을 인지한 시점이 9시 반이었는데 10시로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기록관의 압수수색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왜 기록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요? 참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최고의 기밀을 갖고 있는 기구예요. 여기에서 그런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키워드를 넣어서 일일이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도 키워드 검색을 했다고. 하긴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한 결과 찾아낸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낸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국정감사 기간에 이재정 의원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열람 자체, 그러니까 그 외부로 유출되는 게 기록물 자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건 불법이지만 내용 자체는 공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려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필사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 기록물은 봉인되면 그걸로 못 보느냐 이런 게 아니라 국회 의결 또는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조작을 일상적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9시 반에서 10시.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 기록물로 어떤 식으로 남겼을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식적으로 남겼을지.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게 왜 입력을 한번 하는 순간 지우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입력하지 않은 상황들,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달에 났고 그쪽으로 옮긴 게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후잖아요. 황교안 때 옮겼으니까 그 사이에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파쇄기 동원해가지고 지워도 청와대 다시 정권 밖에서 들어갔더니 기록이 막 남더라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핵심적이고 예민한 부분의 기록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남아있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좀 회의감이 좀 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파 덤벼라 뭐 치료가 필요하다 했던 서민 교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게 서민 교수가 썼던 글, 뭐 문파란 표현, 요즘에는 문파란 표현 안 쓰고 문파 한자로 제조사나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한자 성어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고쳐서 쓴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처럼 문파, 뭐 이렇게 문파 이제, 좋네요. 네, 문파, 문재인파.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서민 교수의 문파들에 대한 뭐 그 부분이 우리가 녹음을 막 다른 방송에서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민 교수의 어떤 단견이랄까요? 단순하게 일반인들의 입장이라면 소위 문파로 불리는 분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정말 싫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스피커를 지닌 일종의 사회적 유명 인사라고 하면 표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치 사인 간의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것처럼 그 글 자체를 막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관심병자처럼 보일 만한 정도의 표현을 썼어요. 워낙에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각종 매체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죠. 정신의 병이 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가 박사모로 불리우는 것이 좀 속상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요. 어떤 특정한 세력을 근데 지금 지지율 70%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문파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좋다 하는 이런 부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좀 잘하고 있다라고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 세력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문파인지도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김어준 지지자들은 극성 문파라고 규정을 지어놨더만요. 사실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자체가 약간 괴수처럼 표현을 좀 해놨어요. 괴수. 너무 띄엄띄엄 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어떤 문빠라는 개념으로 빠라는 개념이 사실 나쁜 개념인데 누군가가 빠라고 공격할 때 그래 나도 문빠지만 하면서 자조적으로 받아들여서 쓰는 것뿐이에요. 빠라는 건 맹목성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빠라는 이 명칭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가 스스로 붙인 호칭이 아니에요.
저쪽 반대쪽에서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문파라는 그 어떤 정체 없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이 방송하면서 문파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문파라는 그 말은 되게 뭔가 웨이브 문 이런 느낌도 있고 좋네요. 서민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현듯이 쓴 글이 자기가 사실은 총대를 매겠다. 본인의 글에 의하면 문파가 두려워서 아무도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이거는 확신에 찬 글이었고 문파 너희들은 미쳤어.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파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 글에서. 첫 번째, 문파가 어느 정도의 범위가 문파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70%가 문파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인 몇 %가 문파인지, 이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민 교수의 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빠라고 얘기하는 그 팬덤 현상, 정치인 팬덤 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박근혜에게도 있었고요. 이명박한테도 있었고요. 안희정, 이재명, 다 있습니다. 그것을 콕 집어서 문파라고 표시한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문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이 싫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류가 있어요. 문재인이 싫어서 문파가 싫은 거예요. 그 문파가 아무리 잘해도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이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문파가 싫어서 문재인이 싫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리고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서민 교수가 얘기하는 문파들이 그렇게 나치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호평하는 게 그게 문파의 특징일까요? 아니에요. 인터넷과 SNS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문파라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한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를 극렬하게 지지하든 연예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SNS라는 공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배제하고 배척하고 집단적으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거든요. 그것을 콕 집어서 문파 너희들은 미쳤어 치료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오히려 나치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연장선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팬덤이나 다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한 개념 자체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비판을 못 하는데 세력들 중간에도 보면 어디 가나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매파 정도로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요. 롤. 어떤 쪽에서는 좀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차마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이 사람 대놓고 비판은 못하겠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새가 날아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새날은 좀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훨씬 스피커가 큰 기존 매체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뭐 UAE 논란, 그 제천 논란 이런 것들이 무슨 미친 듯이 뭔가를 막 발견하면 막 공격해대고 비판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보고 SNS나 팟캐스트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우리의 역할이 공정한 언론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울어진 언론 지상의 그 규모만큼, 그 크기만큼 같이 맞춰주다 보면 사실 쉴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똑같이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쉴드 용도로 하겠다라는 게 우리들 기본적인 생각인데 왜 니들이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좀 무리한 말씀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서민 교수님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좀 불편한 게 왜 문파 너희들은 공정하지 않냐는 거죠.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 건 옹호해야 되는데 왜 뭐 무조건 옹호부터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하고 빗댔을 때 좀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 자체가 아직도 적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만 바뀐 것 뿐이지, 지금 국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지만, 우리가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라는 그 공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법원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함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런 민감함을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가 문바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본인이 어디서 찾았냐 하면 MLB 팍하고 OU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MLB 팍하고 OU에만 있을까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엄마들이라고 봐요. 진정한 문바는 인터넷을 하고 무슨 맘이라는 카페에 적극적으로 뛰는 엄마들이라고 보거든요. 진정한 문바가. 그리고요, 처음에 문바라는 그 대상을 특정할 때 좀 다른 곳을 봤어요, 이분은. 차라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어준을 좋아하는 김어준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만 특정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MLB 팍하고 OU를 자기가 참고했다고 하면 좀 어긋난 방향 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문바라는 사람들 특정을 잘못했지만 그 서민 교수의 말 맞다는 문바라는 사람들은요. 지난 9년 동안 팍 터지게 길거리에서 싸워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요,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낀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달고 쫓아가서 반박하고 싸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신병자로 퉁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세력이라고 좀 보긴 그래. 지금 문바라고 규정 지어놨지만 거기도 다 성향이 달라서 심지어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긴 하지만 김어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지각색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섣불리 잘 말 표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극히 일부는 일베들도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데 아주 극한 말로 모욕을 느낄 만큼 상대방에게 쌍욕을 해야 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종의 일베의 어떤 애들이 문바로 가장하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변정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거야라는 그런 프레임 갖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서민 교수가 사과했다면서요. 읽어드릴게요. 제 글로 인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지요.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며 기자 폭행마저 정당화시키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문바로 칭했고 이분들은 70%에 달하는 정상적인 지지자와 다른 분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바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바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필요하다는 제 문제의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글 서두에서 그 점을 미리 밝히지 않은 탓에 본의 아니게 건전한 지지자들마저 환자로 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가 글을 못 쓴 탓이며 이에 따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차후에 글을 쓸 때는 흥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쓰는 대신 좀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해 썼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글을 쓰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논리적인 글쓰기였거든요. 이분의 페이스북에 항상 그 링크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제 이 블로그 글입니다.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본인도 이런 주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글을 썼어야 되는데 전혀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또 이것을 이렇게 시인을 한 것이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글을 쓰셔서 그냥 내가 일기장에 쓰고 저 개인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명인사인데 그래도 나름 저명인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던 거예요. 박사모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박근혜 비판도 많이 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박사모라는 비평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민 교수가 그동안 썼던 글의 대다수가 제목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뒤집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글 내용에서는. 그래서 글 제목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서민 교수가 박근혜 정권 동안 박근혜 빨았던 박사모인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진 않죠. 알겠습니다. 문파를 대체할 만한 명칭 하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문파는 의미는 좋은데요.
발음상의 비슷한 문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왜 아주 일반 명사화되던 노사모 같은 건 괜찮거든요. 노사모라는 곳에 가입은 안 했지만 나 심정적 노사모야 이런 표현 했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빠라는 표현 자체 너무 일반화돼서 죄의식 없이 썼는데 제가 누군지 안 밝히겠습니다만 어떤 분 가끔씩 너빠 문빠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길래 제가 몇 번 조정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약간 비하의 느낌이 있다고. 굳이 말하기 귀찮고 길어도 다른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다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병우 구속 이후에 처리돼야 될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거물로?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가발로 의심받는 사람. 가발 아니래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가발처럼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1년 365일 똑같아 스타일이. 너무 빽빽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교안과 다음에 이명박 이 둘 정도는 사실 적폐 원상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 이후로 성대가 상을 준다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때 덮어버리고 묻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사실 박근혜 정권 초기 때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당시가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댓글 수사를 할 때 거기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거지. 황교안 스타일로 보면은 최 검찰총장님 이번 댓글 사건은 그랬을 거야.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면서 실제로 검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뭐 언제 그걸 볼 수 있냐면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해경의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등장하는 인물이 황교안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또는 나중에 국무총리로서 검찰 수사에 계속 외압을 행사해요. 이 방식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당시 검찰총장의 증언이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그때 성공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물러섰거든요. 그때 당시에. 끊임없이 압박을 하다가 최 총장이 사표를 내겠다. 그럼 못 해먹겠다. 검찰총장 그만둘래? 그러니까 뜨거워. 그리고서는 한 발 물러서서 어찌됐든 수사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밑에서는 찍어내기 한 혼내자. 거죠. 예,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이랬던 상황이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민주당에서도 우리 그 김현 대변인님이 논평을 제대로 하셨어요. 김현 대변인은 현재 원세훈 전 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최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 전 장관과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대. 아, 그렇죠. 방치되고 있는 거죠. 불법 적재물 같은 거예요. 이거 구청에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 치우고 있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비상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상구를 막고 있으면 화재 시에 피난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황교안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냈죠.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아유, 제대로 걸렸어요. 그러면서 최동욱 혼외자 사건은 별개다. 네.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개입도 하고 별개가 아니란 이야기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전두환의 논리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총 쏴서 죽인 적 없다는 거죠. 이런 논리인 거지.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일단 이 황교안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개 무슨 뭐 이름도 밝힐 수 없는 검찰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증언을 했어요. 황교안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고 황교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김기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뭔가를 막 하면서도 괜히 점잖은 척하면서도 사실 악랄한 무슨 약간 마귀 같은 전 그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개독교고 김기춘과 황교안을 보면 딱 그게 떠올라요. 그 철저한 적극적인 부역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넘버원이 되려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 철저한 권력자의 뒤에서 그 권력자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사람들. 그 구한말의 마름들, 그 땅 그 지주들 밑에서 땅 관리해주던 마름들 있죠. 마름들이 실제로 그 착취를 대행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한 말이 일단 좀 참
이렇게 말했어요.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보도이므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감찰 요구가 강하게 대두됐지만 이 모든 것을 막고 자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최 전 총장 스스로 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줬다. 여기 지금 황교안의 말인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세월호 사건 때도 황교안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다못해 그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들한테까지 외압을 행사했어요. 해경의 책임이 아닌 걸로 몰아가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모시는 주군인 박근혜의 선거에 관련된 굉장히 엄중한 수사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본인의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려고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읽혀요. 너 사퇴해 라고 얘기했던 걸로 읽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나라가 뒤집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사실은 박근혜 탄핵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상황이 이렇게 찍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엎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정치적인 걸 지금 이런 팩트를 떠나가지고 황교안은 있잖아요. 위치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자랑스러운 성균 인상 요거 주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두 당사자를 제외하고 문고리 3인방 정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사람한테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이런 자들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저쪽에 무슨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넌센스입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 하는 거고요. 황교안 씨, 참 이분 참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아멘. 자, 씨.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아랍에미레이팅 논란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추측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룰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걸 전제로 달고 갈게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가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는 당사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원전 핵발전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일보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재단이라든지 한수원 등의 광고 수주를 가장 많이 한 바로 그런 신문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보도나 신문들 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예를 들면 UAE에 가 있는 교민의 말을 빌리면 구체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10,000명 중에 1명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여론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데 당사자라고요. 원자력 재단이나 한수원의 가장 수혜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도는 일단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출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시작될 때 임종석 실장과 같이 배석했던 국정원 1차장이나 UAE의 무슨 왕세제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도 담당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추측으로 시작한 보도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소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청와대밖에 몰라.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의 공격 포인트는 딱 하나인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 문제를 줬다 이런 거고 UAE에 문제를 줬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당사자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왜 갔느냐를 사실로 까발린다고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불리할 건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조선일보가 제기한 원전이 원인이든 카타르산 LNG가 원인이든지 간에 그 원전 공사나 LNG 그 수출입 과정의 어떤 기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원전 공사 비용도 우리가 대고 60년 동안 우리가 운영까지 다 해줄 테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만 네가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 제안했던 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전을 6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하고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걸면서 조건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 원전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는 다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사 자체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무런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제기한 카타르산 LNG 의혹 같은 경우도 LNG라는 이
물건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LNG를 뽑아서 컨테이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적재해서 실어오는 게 아니에요. LNG는 그 땅에서 뽑아낸 즉시 액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액화시키는 건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장 용량이 차기 전에 빨리 빼서 수출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계약을 맺은 나라하고 최소 10년, 길면 30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장량 추정치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반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게 공동면철에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외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 안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가스는 나오기 시작하면 중단될 때까지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뽑아내야 되는 거고, 뽑아 나오는 만큼 액화 작업을 거쳐서 어디론가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카타르가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뭐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가스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거 지금 당분간 우리 수출 못하니까는 한 1년 후에 봅시다 하고 닫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LNG 수출 산업은 사실 전체적인 국제 정세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그 수출 노선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수급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생기는 종교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에너지 문제가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아니 그 당사자들이 뭐가 무서워서 말해.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뭐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먹거리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당사자라고 논란에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의혹을 집어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몰라, 사실은. 근데 이런 관점은 있어 보여요. 이게 계속 써지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뭔가 까발려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첨예한 국익이 관련이 있을 거다 정도까지는 나는 봐요. 이것도 바로 전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싸움을 하면 1대1로 타겟팅해갖고 막 주먹을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무기를 휘젓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고. 그중에 한 놈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의혹 제기하고 부도덕한 정부라는 뉘앙스를 주고, 제천 참사 같은 거는 전혀 대응도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달라 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시도에 딱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잠깐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망가지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두 군벌을 지지를 해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세력을 지지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는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카타르 정부의 트위터하고 이런 SNS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짜 뉴스를 심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 과격파들을,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처럼, 후원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심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했어라고, 해킹을 했어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타르를 궁지에 몰아넣어요. 우리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고, 앞으로. 미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 계정을 해킹을 해서 가짜 뉴스를 심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몇 개 국가가 카타르를 왕따시키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두 국가 사이의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무기를 막 휘저. 누가 맞아도 맞겠지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들 욕하는 거야. 내용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참 논란을 위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참 그러네요. 이게 나는 온라인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막 논란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온라인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로 방어가 돼버리고 저번에 중국 홀대 논란도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물론 그 여론조사에는 현 언론이 정부에 줄 서가지고 불공정보도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언론 자체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이쪽에서 못 믿든 저쪽에서 못 믿든 간에.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탐사보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논란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부터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닥해라. 조선일보는 이익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난 내가 봤을 때 그건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해. 자기 광고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언론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충실한 거라면. 예,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 편향될수록 우리는 이게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인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할 때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관련 기사란이 있어요. 그럴 때 조선일보가 한수원 원자력 재단을 열심히 빨아줬던 기사들 잉크를 같이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기사 마지막에 이 기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탈원전에 관련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국방은 보수적이에요. 성향이 진짜 보수. 그리고 탈원전에 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지점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건설회사, 원자력, 조중동 이렇게 엄청난 카르텔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사실 나는 원자력 사업 자체가 이명박의 또 다른 블루오션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원외교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기 블루오션이었던 거예요. 커미션 10%만 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보호되는 그 카르텔을 확실히 깨주는 게 맞고요. 원전 자체는 제천 사고를 황주홍 의원이 이야기할 때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 증언하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원전도 어찌 됐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세하게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는 흐름 자체를 지금도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썩히긴 아까우니 수출해야 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이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60년 동안 하자는 거잖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악의 축인 건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권력 다툼이네. 조선일보는 밤의 대통령이잖아. 네. 낮의 대통령과 싸우는 거네. 그건 지금까지. 그러네요. 밤의 대통령의 커미션에 관한 부분. 검찰은 최근에야 다스의 12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걸 1000%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허가가 날 수 없는 데 났으니까요. 다른 일반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파견 직원을 부르는 등 정치 공작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다스 관련 수사가 변수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초기 핵심 사건으로 꼽혔던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댓글 공작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의 다른 한 축인 군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최근 기무사가 군 적폐청산 TF를 도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수사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국회 연장으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제 막 첫삽을 떴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과 정호영 특검팀이 사건을 덮었다는 고발건은 내년 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최근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BBK의 횡령액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받아갔다는 의혹도 연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느 길거리 이렇게 골목을 지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쓰레기 안 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 담배꽁초 막 버리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그냥 길거리에 버리시는 나는 그런 행위를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어딘가에가 버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내 앞에서 버젓이 뒤에 사람이 오는데도 담배를 뻑 피고 지나가면서 그냥 바닥에 툭 던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담배를 피는 건 배웠는데 담배 꽁초를 버리는 법을 못 배웠네. 그런 분들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그게 어떤 제어식도 없어요. 왜 그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오토바이 머플러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마우라. 예.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떼어내버리는 건.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소음으로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범죄이기도 해요. 법적으로는 그건 불법이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 똑같아요. 꼭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꽁초 버리는 게 마치 아주 일상화되어 있듯이 정말 젊은 친구예요. 뒤에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9회째를 맞는 개신교와 천주교 연합 성탄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종교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취지를 평가하면서 제천 화재 참사가 주는 의미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삭발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꾸 이제 국민들 생명이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식의 나라 또 사회가 돼 나가야죠. 문 대통령은 성탄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줄이고 차분하게 집권 2년차 정책 구상에 매진했습니다. 내년 국정기조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집권 첫 해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년 초 국정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13일 만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 대통령은 내년 초부터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북한의 참가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해 분위기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업무 주간인 이번 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도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제천 화재 참사 등의 영향으로 기간이 예정보다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거냐는 질문에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인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잘못이 없다. 당당하자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당함은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불법 정치 공작 의혹의 한 축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수사의 경우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연이어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치 공작 의혹의 또 다른 축인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에선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나왔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진짜 없다. 한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양아치 느낌으로는요.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잖아요. 내놓고 지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확장성은 떨어진다니까요. 주위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예, 실제로 저 강남이나 그 경상도 지역에 그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얘들은 정치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미지 세탁을 하려면 최소한 나는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그게 세탁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난망하다는 이야기인데 홍준표 자체의 이런 캐릭터로는 홍준표 자체가 리스크예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왜 보수 때도 보면 이해찬 같은 사람이 떴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부끄럽고 막 그러던 타이밍에 그런 결이 아닌 뭔가 좀 우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 가진 사람들이 이회창 같은 당시 감사원장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뜨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지금 뭐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 그러면 제 과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행동의 어떤 불찰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됐다고 보는데 검찰이 조작했네, 뭐 여론조사가 조작됐네, 온갖 것들을 다 거짓말로 하면 이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조작 아닌 게 없어요.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12월 25일 뉴스타파 보도. 홍준표 의원실에 적당부리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뭐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었고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액자를 둘러싼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물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 말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 1억 원을 줬다고 얽어매려다 보니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신 분이 굳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 수첩에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뭐가 그리고 있겠어요. 그 수첩에 받았다고 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유죄 판결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성완종은 타살이라고 혼자 주장해 봅니다. 의혹은 많이 있었죠. 있었고요. 네, 예,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수사의 필요성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지 입으로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1992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와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파키스탄 폭력 조직 주비파 두목 임란 사자드 외 13명을 적발해서 체포해서요. 사형 징역 15년 구형을 해요. 그런데 96년도에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이 무하마드가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탄원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조직 폭력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나라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한국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렇게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이런 검찰 수사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검찰이 자기를 올가매려고 조작했다라고 차마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조작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광주에서 근무할 때 그 조직 폭력배가 자기 집에 식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검거해서 감옥에 보냈다고 떠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칼은 사업가가 잘못 보낸 거였어요. 동명이인한테. 잘못 보낸 거였고 그 건실한 사업가를 그 억울하게 조직 폭력배로 엮어가지고 실제 징역을 살게 했거든요. 2, 3년 정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홍준표
당사자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선물로 보낸 걸 잘못 전달된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해서 보낸 시카리였다고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여운환 씨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여러 매체에서. 홍준표가 여운환한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구속을 시켰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딜 뭐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부르면 돼. 뭐 구속하든지 체포하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운환 씨 검색해가지고 나온 기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정치검사라고 합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가 가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양아치 개쓰레기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거고 제가 그 홍준표가 무죄가 났을 때 제가 나름 짧게 논평했던 건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자가 자유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가다가 바닥에 툭 던지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건물로 들어가더라고. 야, 뭐 저런 친구가 다 있나.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폭행에 대한 욕구를 느끼죠. 정말 얄미워. 그러니까. 구타 유발자. 최소한 새가 다른데 애청자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꽁초를 그렇게 죄의식 없이 버리냐. 내가 꽁초를 이렇게 죄를 딱 털어내고 다음에 꽁초 부분은 사실 호주머니에 자기가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건데 결국 누군가는 그걸 치운다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비슷한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아주 유형의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던데요. 한시름 났어. 살만 났지.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완종 게이트가 나서 기소되거나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친박이었던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법적인 처분도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처벌받는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완구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법원 자체 현재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이 바뀌면 그 많은 대법관들이 안 바뀐 상태에서 대법원이 바뀝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 같으면 군사 독재 시대 같으면 대법관들 다 물러나게 하지. 우리랑 안 맞으니까. 물러나게 하기 전에 독재 시절에는 알아서겼죠. 그렇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알아서겼어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정치 검찰이라는 둥, 검찰이 조작했다는 둥 이런 식의 워딩을 쏟아내더라고요. 지가 검찰할 때 조작했잖아요. 그건 검찰에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그 BBK 사건 할 때는 편지 흔들면 조작했고 이런 방식이야. 항상 늘 이런 식이에요. 검찰 이야기하면서 대선 때 언론, 여론조사, 온라인 댓글 다 가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덕고다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은 자기랑 무관해. 이 사람 마인드가 그래요. 자기한테 어떤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하는 말만 보면 옛날 영화 기억하세요? 트루먼쇼? 네. 완전 트루먼쇼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게 조작되어 있는 거야.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홍준표 씨 말대로 이렇게 모든 게 그 조작돼 있다면 그러면 그 당신이 그 무죄 판결 받은 그것도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재판의 논점이 뭔지를 잘 몰라 이 사람은. 대법관들이 증거에 입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 받은 거 같은데 받은 거는 같은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게 계좌 찍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 홍준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추었을 때 당신 뇌물 받은 게 확실해. 죽는 사람 입장에서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홍준표